더정치 인터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.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가 9월 2일 날 열리는데요. 예. 후보 등록하셨습니까? 예, 막 하고 왔습니다. 아, 오늘 하셨군요. 예, 막 오늘 좀 전에. 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는 하태경 의원님, 또 정운천, 신영현, 김수민 이렇게 예. 네 분이고요. 또 이제 전 의원, 전 국회의원들이 손학규, 김영환, 장성민, 권은희. 광주의 권은희 말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그 권은희 의원이시죠. 예. 또 허점도, 이준석, 이수봉, 장성철. 이렇게 1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? 일단 의지를 표명한 분은 그렇고 하셨던 분이요? 근데 네. 이제 등록을 하는 건 좀 실제로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. 두고 봐야 되는군요. 예, 예. 이분들이 이제 그 예비 경선, 뭐 영어로 컷오프라고 합니다만, 그렇게 되면은 뭐 12명이라고 가정하고, 그 중에 몇 분이 그럼 본경선에 올라가게 되나요? 컷오프. 네, 컷오프. 컷오프는 6명. 아, 6명. 예. 6명 올라가서 그럼 그 중에 2분이 최종적으로 탈락하고 4명이 지도부가 그렇습니다. 되는 예. 거죠? 근데 여성이 1명 반드시 포함됩니다. 반드시 포함되는 거고요. 1등을 하신 분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2등 한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최고위원을 하게 되는 그렇죠. 거죠. 예. 네. 자, 하태경 의원님께서 내가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해야 되는 이유, 다른 사람은 안 된다. 내가 해야 된다. 이 이유를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. 일단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평안해질 겁니다. 이제 과거 야당들은 이제 정부 여당의 실패를 이제 자기 성공에 지지를 올리는 네, 손님 실수를 반사 이익으로 반사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 예. 뭐 잘하나 못하나 계속 못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우연히 결정적 실수가 나와서 딱 맞아 떨어지면 네. 이제 정부 여당이 추락하고 야당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했죠. 전형적인 걸 이제 발목 정치다. 시대가 바뀌었다. 국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고. 네. 그래서 도와줄 건 화끈하게 도와주고 또 막는 것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막는 거죠. 정권이 그 정책이나 뭐 그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 국민들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막는 것이고 어쨌든 야당도 애국 야당이고 애민 야당이다. 이게 전 플러스 야당이라고 보는 거고요. 네. 과거 야당은 마이너스 야당, 마이너스 노선이고.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야당이고 새로운 야당이고 이런 야당을 제대로 구현낼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문화, 인식, 뭐 스타일 이런 걸로 완전히 새롭게 무장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. 이게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의 특수성인데 네. 민주당은 저는 좀 안정적 관리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대통령하고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. 대통령하고 뭐 맨날 싸우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당은 그 정도로 태평성대가 아니다. 거의 지금 장례 치르기 직전에 거의 송장정당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부활시키는 전형적인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. 네. 이제 그럴 때 국민분들이 볼 때 누가 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 큰 위기를 비상시국을 비상 통치를 잘 할 수 있느냐, 비상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느냐. 여기에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돌파하고 반전시키는 것에는 패기, 역동성 이런 게 리더십에서 중요하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온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상대적으로 좀 가장 앞서 계신데. 예,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 네.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니겠는가. 자, 일단 객관적으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입니다. 그리고 당내에서 출입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선거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제 이걸 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네. 이제 좀 나이 드신 층은 이제 손 대표가 더 이제 익숙한 게 솔직히 있고, 근데 젊은 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. 네. 아, 잘 모르나요? 손 후보, 저를 더 많이 아는. 아, 하태경 의원님 더 유명하시군요. 20, 30대 특히. 네, 네. 20, 30대. 그리고 또 저희 당이 책임 당원이 비중이 50%인데,
20, 30대 당원이 절반이 넘습니다. 한 50% 절반 이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. 20, 30대 표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당이고 지금 비중이 이제 책임 당원이 룰이 50%, 예, 일반 당원이 25%, 여론조사가 25%, 네. 책임 당원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손 고모님도 상당히 지금 좀 쫄아있지 않나. 좀 긴장하고 계시죠.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정치인 손학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제가 20대 때부터 사실 정치를 그렇죠. 하셨고 네. 사실 좋아했습니다. 좋아했고 여러모로 좀 신사형 정치를 하시고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거는 뭐 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더 필요하냐 제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은 좀 뭐 똥물 튀게 하는 것도 맞고 날아오는 짱돌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된다. 지금 우리 당 관심이 없어요, 일단. 잘 모르죠, 사람들이. 그래서 예. 뭐 주목을 못 받고 언론에도 그렇습니다. 안 나고 예. 그래서 이 관심을 올리려 그러면은 좀 투사형, 돌파형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손 대표님이 이제 과거 젊을 때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무게를 잡아야 되는 연세에 그런 좀 어쨌든 어려울 때 매맞고 뭐 이런 걸 각오하고 나가실 수 있을까? 투사형은 아니다. 네, 아니고 그리고 또 본인 출마 선언문에도 지지율 제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.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. 네.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뭐 5% 7%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에 있어서 손 대표 인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. 아니 지지율이 5% 7%인데 뭐 정계 개편에서 무슨 힘이 있느냐. 그렇죠. 네, 편안하게 그냥 죽어가는 이걸 잘 관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 대표님이 여러 가지 훌륭하시지만 오히려 민주당 같은 데 대표로 나오는데 적합한 분이다. 이렇게 좀 관리 잘하고 예. 좀 청와대랑 소통을 하고 근데 우리 당 현재 사정하고는 그러니까 네. 제가 당을 좀 많이 키워 놓으면 그 뒤에 태평성대를 잘 관리하시는 데도 적합한 리더십 아니냐.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손학규 전 대표를 지원한다 이런 당내 말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? 당 지지율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안심이고 유심이지. 그렇잖아요. 지금 이대로 5% 뭐 7% 정당 그대로 가면 당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당에서는 생존이 안 된다. 네. 그럼 원심력이 커지는 것이고. 그럼 뭐 안유의 미래도 상당히 어두워진다고 저는 보고 안유를 살리는 건 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고 누가 이 위기 돌파를 잘해냈느냐. 아무튼 그래도 객관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후보를 뭐 지원한다. 뭐 그건 맞는 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손학규 대표의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. 거죠. 왜냐하면 손 대표님이 훨씬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렇죠. 손 나이도 대표, 많으시고. 예, 예. 이런 상황에서 손 대표님이 안심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죠, 사실은. 그래서 아무튼 손 대표님이 만약 그런 뉘앙스라도 비치시면 오히려 더 왜냐면 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누구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? 못하죠. 예, 예. 못합니다. 뭐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안 대표 예를 들어 측근들이라고 비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국민들이 아나요? 당원들도 잘 몰라요. 그렇군요. 예. 네. 유승민 의원은 뭐 특별히 누굴 돕는다거나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유 대표 스타일도 그렇지 않죠. 아, 그렇지 않나요? 예, 과거부터 그랬고 네. 지금도 그렇고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그 굴욕적인 정계 개편은 없다.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고 네. 우리가 주도가 되고 우리가 갑이 되고 그래서 그 뭐 단순한 뭐 보수 대통합 이런 거는 추구도 안 한다. 네. 그 얘기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시는 다 거예요? 죽는 길이 있다. 예. 유 대표랑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알겠습니다. 이야기. 자, 지방선거 때, 뭐, 양당 체제 익숙한 유권자들의 어떤 지형에서 잘못하면 바른미래당이 크게 피해를 보겠다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더 참패했거든요. 예.
어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노선에 있어서 불분명했다. 예. 특히 이제 우리 당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한국당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. 주전선을. 이런 입장과 그래도 야당인데 정권 견제하는 게 먼저다. 네.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한국당과 전선을 그어서 그렇죠. 야당 내 차별화 이게 중요하다. 근데 저는 제 노선이 맞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랑 전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이제 한국당 이중대로 봤다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전략 미스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우리 당 리더십이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대표가 두 분인데 보통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나면 대표한테 위임을 해서 결론을 내시라. 두 분 대표니까 두 분 대표가 생각이 다르면 출구가 없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공천 때 의견이 다르는 바람에 끝까지 공천 갈등으로 비춰지고 없는 집안이 서로 뭐 우리 경상도 말로 고시래기 살 뜯어 먹냐 예. 그런 표현도 있죠. 알겠습니다. 제 살 뜯어 먹는 정당 이러니까 형편없는 당으로 비춰진 면이 있다.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게 있습니다. 특히 어떤 제가 거죠? 당내에서 비판하는 게 네. 그 리더십을 빨리 구축을 해서 정통성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원래 8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가 9월 2일로 연기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. 왜 늦추셨죠? 그러니까 이제 당 안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좀 화학적으로 합치고 전당대회 하자.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. 네. 취지는 이런 거였는데 평상시 화학적으로 합쳐지지가 않잖아요. 전당대회를 해야 또 그걸 계기로 다 꺼내놓고 네. 뭐 싸울 건 싸우고 또 도울 건 도우고 해서 좀 합쳐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판단 미스를 하고 또 뭐 비대위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전대 관리형 비대위를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, 주인의식 뭐 한두 달 하는 거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안철수, 유승민 두 분은 이제 당분간 이 당의 대표를 맡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.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존재감이 혹시 좀 더 약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맞습니다. 있지 그 때문에 약해졌고 이제 안철수 이제 지방선거가 결국은 이제 안유 두 대표에 대한 평가 심판 이제 이렇게 돼버렸고 네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선 후퇴를 하신 거죠. 이선 후퇴를 했고 근데 만약에 이 당이 안유 두 사람만의 당으로 계속 가는 걸로 인식이 되면 전 더더욱 희망이 없다. 그래서 이 당에서 제2의 안철수, 제2의 유승민이 나와서 좀 더 많은 리더들이 같이 스크럼 짜고 전진하는 당이다. 그리고 안철수, 유승민 두 대표도 반드시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다. 나오게 해야 되고. 네. 근데 두 사람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밖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말 역동적으로 이 당이 변화하고 있는 당이다라는 희망을 이번에 주느냐 못 주느냐가 우리 당의 어떤 전망을 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계 개편이 될 것이다. 다음 총선 앞두고 어차피 좀 이합집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우리 당이 정계 개편 갑이 된다. 갑이 돼야 된다. 우리 당 중심으로. 갑을 중에 네, 갑이 갑을 돼야 중에. 된다. 예. 주도권을 쥐어야 주도권을 된다. 쥐겠다. 네.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건 혁신 경쟁입니다. 한국당과 서로 혁신 경쟁을 누가 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좀 후발주자가 됐습니다. 저희 비대위를 먼저 구성을 그렇죠. 했는데 네. 근데 제가 대표가 되면 한국당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. 제가 볼 때 좀 답답해요.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좀 더 빠르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. 네. 내년 뭐 봄까지는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혁신 경쟁에서 이겨서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일부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심력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요구죠. 네. 당원들의 요구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후보를 저는 이번 당원들이 뽑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
자, 아까 안철수, 유승민 두 분 다 다음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? 그걸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. 그리고 제가 그걸 하겠다. 그걸 하겠다. 안유를 살리겠다. 만약에 우리 당이 이렇게 해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유도 함께 이제 쓸려 내려갈 수 있다고 이 당이 생각하거든요. 사라지면 두 사람도 같이 없어지죠.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이 통합할 때는 두 분이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것이고 네. 1차적으로 뭐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다. 그래서 이 기회를 그래서 반드시 더 살려야 된다. 네, 알겠습니다. 유승민 의원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고요. 지난 대선 때도 꽤 그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아무튼 좀처럼 유권자들한테 좀 잘 인정을 또 잘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, 그런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이제 유 대표도 그 리더십이 유 대표도 그렇고 안 대표도 그렇고 이제 단일 리더십으로 해야 됩니다. 한 사람이 예, 대표로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강한 캐릭터 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당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두 사람이 했죠. 두 사람이 했지만 이제 이 과도기에 누군가가 당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다음 당대표, 당 리더는 또 이제 그분들도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기만의 색깔로 당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장점을 물론 뭐 정치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당이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 당 덩치를 좀 키워야 된다.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이 한반도의 어떤 좀 큰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았다가 아주 참담하게 패배한 걸로 지금 대략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. 네,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뭐 북미 관계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.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보면 외부 변화로 크게 이제 나라의 운명이 변해왔지 않습니까? 이제 구한 말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국파가 있고 개화파가 있고 거기서 대응을 잘못해서 이제 일제식민지로 진 건데 그렇죠. 이게 이제 근대화의 큰 흐름이 온 거거든요. 근데 근대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동적으로 탔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안 가고 또 다른 동양의 강국으로 일찍 저는 부상했다고 보이는데요.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. 이제 북미 간에 네. 냉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 질서가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합세해서 이걸 좀 잘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집단은 역사를 만들어간다.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.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도 좋다 해서 전 점수를 준다.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한국당은 네. 이 큰 흐름을 국민들은 읽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토를 내지? 이걸 어떻게 잘 안 되게 만들지? 네. 저는 마치 이제 일제 구한 말에 흥선대원군 세국론처럼 여전히 우리는 반공깃발을 들고 꼿꼿하게 죽자. 이렇게 저는 비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그래서 망했죠. 심판받았습니다. 망했죠.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런 흐름이 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당 대표 나오면서 가장 큰 슬로건이 반공보수가 아니라 수구보수다. 전혀 개혁보수가 아니고 반공보수는 반미보수가 된다. 이제 두고 봐라. 반공반미하는 세력은 이제 시대에서 물러나야 된다. 이걸 완전히 대체하겠다. 새로운 야당으로.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면 그 부분은 하나는 반드시 이뤄내겠다. 자,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고요.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다. 또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.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? 잘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보이는데요. 지금 대체적으로는 좀
잘못된 지금 길을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. 어떤 게 잘못?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은산분리 완화는 잘한 겁니다. 네. 잘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지지층은 반대하지만 지지층과 맞서서 이제 이 혁신 경제죠. 네.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지금 이제 과오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려서 보통 다른 나라로 치면은 한 뭐 6, 7년 올릴 거를 2년 만에 올려버렸어요. 합쳐서 지금 한 27% 작년 올해 네. 27% 올렸는데 가령 뭐 대기업 중심의 이런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소화가 가능한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비중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네. 9988이라고 하잖아요. 업체 수가 99%고 네.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88%인데 여기 영향을 다 받습니다. 왜냐하면 최저임금 그 한계층뿐만 아니라 여기를 한 2년 만에 27% 올리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그 윗단보다 임금이 더 올라가거든요. 네. 연쇄적으로 올려야 되면 네. 그러면 이 업주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특히 5인 이하는 다 자르는 겁니다. 알바생들. 근데 이 정책이 크게 이제 오판한 게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랑 동일시한 거예요.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주 소득인 계층은 20% 이하예요. 이게 최저임금 받는 층은 대체로 부가소득이 한 80%입니다.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층에서 보호해야 될 약자는 20%고, 그럼 그건 최저임금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장려금이라고, 그러니까 가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계를 더 지원하는, 이게 좀 정확히 전달될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인상으로 대체를 하면 기업은 그 국가가 내거든요. 근로장려금은. 최저임금은 기업주가, 자영업주가 그렇죠. 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자영업주가 지금 다 장사 그만두고 바닥에 나앉게 돼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과감하게 정책을 뒤집어야 됩니다. 10% 강행하지 말고 올해는 동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튼 큰 실수를 했습니다. 정치현안입니다.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할까요? 사실 뭐 개헌 동력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. 왜냐하면 개헌 이유가 탄핵 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바꾸자. 네. 근데 대통령이 잘하면은 또 대통령제 바꾸자는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0% 이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바꾸는 이런 개헌이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. 동력이 별로 없다.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. 네. 그래서 항상 대통령제 바꾸는 개헌은 임기 말에 나왔다가 새 대통령 들어서면 또 사라지고. 없어지죠. 네. 악순환입니다. 그래서 사실 대통령제 개헌에 정말 이게 뭐 구국의 길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저는 개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선거구제 개편이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. 지금 뭐 국회의장,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,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하려면 의석을 지금보다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? 저는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네, 봅니다. 그렇죠. 국민들이 반대하고. 어떻게 돌파해야죠?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뭐 안을 짜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죠.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250명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완전 연동형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뭐 이제 석패제, 네. 석패율제,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전국구를 이제 각 권역별 비례로 하고 권역에서 그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은 안 되지만 뭐 그 당에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은 비례가 될 수 있는 네. 이런 방식의 석패율 비례제 같은 경우는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. 그러면 비례대표의 이른바 직능대표는 좀 들어오기가 또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?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지역구 중심이죠. 네. 지역구 중심 선거고, 그래서 실제로 뭐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네.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,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다, 권역별
어떤 권역별 비례니까. 네. 그러면 좀 더 국회가 신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국회 숫자 늘리려면. 자, 하태경 의원님이 좀 존경하는 정치인, 뭐 롤모델이라고 할까요? 뭐 그런 정치인이 계신가요? 사실 뭐 안철수, 유승민 존경합니다. 그렇습니다. 왜냐면 가까이서 보니까 네. 안 대표가 상당히 승부맨이에요. 승부사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걸 또 해낸, 실제로 뭐 제3당 해낸 사람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JP 정주영, 김종필, 정주영, 안철수 세 사람이 그건 상당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혼자 역을 해냈잖아요. 유승민 대표도 제가 오랫동안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 아웅당하기도 합니다만은 원칙맨입니다. 예측 가능합니다.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, 그리고 또 뭐 좀 요즘 최근에 조금 좀 제가 평가가 달라진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, 북한의 김정은. 네. 저는 김정은이 자기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좀 그런 정치가로서 자기의 어떤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것이 아니냐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보수층에 욕을 많이 들었는데, 김정은은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한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고 좀 긴장도 좀 됩니다. 아마 조만간 이미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북한 GDP 성장률이 한국 GDP 성장률을 추월하지 않았나. 북한은 적어도 3%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, 그리고 앞으로는 상당히 그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이 되고, 그럼 한국 사회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이죠. 예, 한국도 같이 분발해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남북이 정말 서로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또 다른 태평성대,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. 저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좀 더 잘하라, 이런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. 이 자리에. 격려하고 싶은 정치, 김정은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국민이 하태경 의원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? 장래. 제가 이제 지역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, 니는 그래도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바른 말해서 좋다. 바른 말해서 좋다. 바른 말해서 좋다. 근데 그게 제가 6년 정치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, 이제는 좀 네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. 특히 이제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야당이지만 역할을 하고, 또 국내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국민들하고 정말 친하다.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의원, 국민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,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었다.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국회를 바꾼 정치인으로 꼭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저희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야당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른 좀 새로운 야당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번씩은 도와도 주시고 해서 여야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.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민감한 질문도 많았는데 아주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더 정치 인터뷰, 오늘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